며칠째? 5일. 하루 몇 시간 노동? 8시간. 8시간. 노동 3권 보장, 최저 임금제의 시행. 총파업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약간 협박처럼. 노동법이 너무 유명무실한 껍데기뿐인 그런 법이었던 것 같아요. 국회가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바로 노동자의 권리를 외쳤던 국회의 이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노동법은 그럼 언제 최초로 만들어졌을까? 재헌국회 네. 아닐까요? 재헌국회 때 그냥 다 법이 만들어지면서 노동법도 왠지 그때 만들어졌을 거예요. 노동법 제2대 국회에서 노동법을 만듭니다. 네. 당연히 재헌국회였을 것 같은데 아니네요. 그죠. 사실 이제 광복 직후였던 미군정 시기에도 임금에 대한 법령, 노동부 설치에 관한 법령, 뭐 이런 어떤 단편적인 법령은 있었습니다. 이후 이 재헌국회가 들어서면서 이 노동법을 만들려고 시도는 했는데 1948년 7월 17일 무슨 날인가요? 재헌절. 재헌절.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이죠.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서 노동자의 권리 및 의무를 표기했고요. 노동관계법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국회는요, 1949년 노동기준법,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 조정법의 그 초안을 법제처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헌국회에서 이런 노동근로법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 현대사,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또 재헌국회가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큰 사건이 하나 터지잖아요. 그 사건이 뭘까요? 6.25 전쟁. 맞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을 하죠. 그래서 이 법안이 제정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다가 1953년 제2대 국회에서 노동법을 드디어 발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동법을 만들게 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건일지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방쟁의. 쟁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파업이에요. 스트라이크, 투쟁, 파업, 그걸 쟁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조방은요, 회사 이름이에요. 조선 방직 회사. 예, 조선 방직 분쟁 사건을 줄여서 조방쟁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선 방직이라는 방직 회사에서 발생한 노사 간 갈등이었는데요. 국회에서 논의가 될 정도로 아주 큰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이 조선 방직은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자본으로 세워졌는데 광복 이후에는 한국 정부에 귀속이 되었습니다. 1950년에는요, 무려 3,000명이 넘는 임직원이 일했고요. 대기업. 엄청나죠. 대기업이죠. 그러니까 엄청나죠. 엄청 대기업. 6.25 전쟁 발발 이후에는 이 부산이 임시 수도 또 중심지가 되면서 그 규모가 6,000명 정도로 커집니다. 그랬겠다. 야, 한 회사에 6,000명이면은 얼마나 규모가 컸었는지. 부산 범일동 일대인데요.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요, 동네 이름은 범일동인데 그냥 조방. 워낙 범일동은 곧 조방. 그렇네요. 네, 워낙 회사가 크니까 땡기요. 그냥 조방 이렇게 불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정도 규모면 진짜 부산 경제 핵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조방으로 그 공간을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이 부산뿐만이 아니고요. 뭐 이 정도 규모면 국가 경제의 중심 중 하나였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추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강일매. 누구요? 강일매. 이 강일매라는 인물이 조선방직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임명이 됩니다. 누구랑 친하다 그랬죠? 강일매가?
이승만. 이승만 정부와 친한 그런 관계 있는 강일매. 자, 이 강일매가 관리자로 임명되면서 더 큰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강일매는요, 취임 후 대대적인 신규 채용과 해고를 단행합니다. 무려 123명을 신규로 채용을 합니다. 네. 123명을 엄청나게 네, 네. 많은 사람을 지금 채용을 한 것이죠. 바로 이 업무부장과 격리부장, 업무부장 다 관리하는 네, 총괄, 네. 격리부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 돈. 돈 만지는 사람. 업무와 돈과 관련된 제일 중요한 부장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강일매의 처남. 느낌 오죠? 진적했어요. 네. 후생부장. 후생부장은 이제 뭐 직원들 이제 복지나 뭐 이런 거. 또 복지하려면 또 돈 많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이 후생부장에는 아이고. 동서. 이런 식으로 지인을 아주 중요한 자리에 꽂아 넣은 거예요. 심지어는요, 수십 년간 조선방직에서 일한 직원들보다 이들에게 더 높은 직급을 아이고. 주기까지 합니다. 아, 그러면 안 돼. 당연히 노동자들은 공분합니다. 열받죠. 자, 그래서 1951년 12월 15일부터 쟁의에 나서게 된 거예요. 강일매는 물러가라! 뭐 이런 벽보를 공장과 사옥에 붙이기도 했고요. 아예 떼지 못하게 이렇게 옷 등판에 붙이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1952년 1월 21일에는요, 여성 노동자 1천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강일매의 퇴진을 주장하는 시위마저 벌입니다. 자, 이래서요, 1952년 1월 21일 국회는요, 진상조사단을 꾸립니다. 이후 1월 25일부터 약 한 달간 조사를 진행했고요. 2월 29일 국회에서 조방쟁의 사건 조사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특히 이때 이제 활약했던 대표적인 의원 중에 한 분이 전진한 의원이 계세요. 이 전진한 의원은요, 강일매의 그 만행을 낱낱이 읊으면서 노동자를 위한 결정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후 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 보고를 접수 상정한 결과 재석 107명 중 93대 0. 오. 93대 0! 강일매 사장은 물러나라. 라고 결의를 합니다. 네. 그때 국회가 노조에 손을 들어준 거네. 그렇죠. 아우, 다행이죠. 다행이네. 네, 그럼 결국 강일매는 쫓겨난 건가요? 그게 또 상식이겠지만 네. 이 국회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네. 중요한 것, 아까 강일매랑 친한 게 누구라 그랬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정부.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국회는 결의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네네.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그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강일매, 그러다 보니 상공부에서도 쉽사리 해고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요, 이 강일매는 역시 믿는 구석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데 노동조합원의 회사 출입을 막고 폭력까지 휘두르는 등 만행을 마구마구 저지릅니다. 3월 12일 전진한 의원을 비롯한 조선방직 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 만인 13일에 파업 종결 선언을 내립니다. 저희 뭐 이승만 대통령이 한마디 딱 하니까 그냥 바로 이게 종결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 파업의 대가는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파업 주동자 30여 명이 검거되었고요.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됩니다. 강일매, 이 강일매는요, 바로 이 전진한파로 분류되는 노동자 450명을 해고했습니다. 야, 이게 너무 많아. 이렇게나 많이? 결과적으로 이 조방쟁이는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죠. 실패했잖아요. 실패로 막은 내렸지만 노동법의 필요성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보다시피 지금 이 대통령 한마디에 노동자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구속되고 쫓겨나고 해고당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 봤잖아요. 와, 정말 이 노동자들은 어떠한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확인한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본 것이죠. 자, 그래서 국회에서 노동 기본권에 대해서 꾸준히 논의를 하는데요.
전진한 의원은요, 1952년 12월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 조정법의 심의를 우선적으로 상정하자는 긴급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자, 이 긴급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마침내 1953년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 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안 4개가 드디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이뤄낸 성과라는 사실 아셨나요? 자, 그런데 이후 발전 과정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이 근로자가 단체 행동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제한원법부터 계속 이어져온 이익균점권, 그러니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권리를 폐지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시켰습니다. 영화도 있었죠? 아름다운 청년? 누구? 전태일.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봉제 노동자였던 전태일 열사는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 17세가 되던 해 이 청계천 평화시장 3일사에 취직해서 미식일을 시작하죠. 햇빛도 비추지 않은 그 좁은 다락방에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하루 최대 16시간씩 일하면서도 극심한 저임금에 고통받았습니다. 전태일은 이때 자신뿐만 아니라 특히 이 주위의 그 어린 여공들, 지금으로 보면은 한 중학생쯤 되는 그 여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들, 봉제 노동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여공이라는 표현은 안 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여공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런 어린 여공들의 그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노동 착취 실태를 자각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갈까 고민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네. 이 근로기준법이 이미 있다는 것을 알고 엄청 충격을 받아요. 그 법이 있었는데도 그 법이 지켜지지 않고 그렇죠. 심지어 모르고 있었던 거고. 그렇죠. 하루에 지금 내가 16시간씩 일하고 있어. 내가 일주일에 쉬지도 못해. 근데 중요한 게 이거 다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미 법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근로기준법을 본 순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당연하지. 아니 법에 있는데 우리 왜 이런 거야? 아니 진짜 그 노동법이 너무 유명무실한 그냥 껍데기뿐인 그런 법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전태일은요,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평화시장 그 재단사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그 노동 환경과 실태를 스스로 조사합니다. 나아가서는요, 조사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정해야죠. 네. 그죠? 그래서 노동청에 근로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언론엔 자신들의 그 열악한 근로 환경을 호소합니다. 심지어는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선이 되었나요? 개선이 되었으면 전태일 분신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별다른 반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과 노동자들은요, 있으나 마나한 법 우리가 태워버리자 라고 하면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합니다. 특히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이 적힌 서적을 불태우면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게 되었죠. 쓰러진 그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22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지킬 수 있었던 어떤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청춘들의 노동자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어떤 노동 조건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전태일 사건은요, 박정희 정부와의 그 침체되어 있었던 노동운동을 다시금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이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서울대, 고대, 연대, 이화여대 등에서 농성과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그 움직임들이 지금 활성화되려고 했는데 1972년 유신 체제가 들어서면서
또 한 번 노동운동도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억압되고 안 되고 했던 것들의 반전. 그 반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민주화운동. 그렇죠. 영화 1987. 1987. 네. 87년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바로 민주화의 물결이 불던 그때 반전이 일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독재 정권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이 노동자들은요, 민주 노조 건설,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격렬한 운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7월 5일 현대 엔진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면서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의 불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7월이잖아요. 6월 항쟁 이후부터 바로 그냥 밀고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산 창원 지역의 대공장들이 합류하고 울산 현대그룹 노조연합 노동자들이 가도 시위를 전개하죠. 이 파업의 불길은요, 곧이어 경상, 수도권, 전라, 강원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또 업종도요, 중공업에서 택시, 버스, 백화점, 운수, 서비스업까지 전 지역과 전 산업에 걸쳐서 이 파업과 시위가 일어났죠. 이에 전두환 정부는요,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이 노동자를 강제 해산시켰고요, 대규모 구속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회 역시 이 정부의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동관계 공무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자세 좀 전환해라. 노동운동은 곧 좌경용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빨갱이. 이런 인식 버려라. 공산주의자의 전형적 행위처럼 여겨왔는데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해라. 이렇게 지금 일가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9차 개헌에 보면요, 노동 3권 보장, 국가 최저임금제의 시행. 최저임금이 6월 항쟁의 그 결과물이었네요. 지금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그전에는 최저임금제. 와,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네, 이런 게 딱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진짜 감사하다. 그러니까요. 예. 1987년 9차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을 원칙에 따라 법률의 유보 없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가 추가가 됩니다. 또 1987년, 89년 근로기준법도 계속 개정이 되었던 것이죠. 자, 1987년 개정된 그 근로기준법인데요. 기업 파산 시 임금 채권 우선 변제, 근로시간 일 8시간 나왔죠. 지금 8시간 이때 네네. 나온 거예요. 네, 그 앞에 전태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6시간 이런 거 아주 좀 말게 해달라고 했는데 드디어 16시간 나온 거예요. 법적으로. 또 주 48시간, 네, 최대 60시간. 주 48시간이면은 며칠 일하는 거예요? 6일. 월화수목금토. 그죠? 네. 자, 뿐만 아니고요. 2014년에는요.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을 통해서 그전까지 그 노동법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바로 이분들. 네. 대중문화예술인들. 네. 이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노동법이 처음 만들어진 그 계기와 어떻게 이 국회와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해 왔는지에 대해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는데 국회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깨닫는 그런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노동법 고치는 어쨌건 그 주체 기관은 어딘가요? 국회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요구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국회가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편으로는요, 여전히 이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보호받지 못하는 직종이나 신규 산업의 경우에는요, 또 법이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빠르게 산업이 다양화되고 있고요. 또 발전되는 만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참 국회가 하실 일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